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적당히 어울리는 즐거운 뉴스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미국 증시가 지금 저점 대비 19%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20% 이상 상승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불장이 시작된다. 불장이 시작된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베어마켓이 종료된다.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0.62% 급등하는 추세를 지켜내면서 이제 공식적으로요, 10월 달 저점 대비 20% 이상 미국 증시가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3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즉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20% 이상 상승하면서 불장이 시작된 경우를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6개월 이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10%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불장이 시작된 이후에 12개월 이후에 불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주가가 무려 17.7%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통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번 경우에도 똑같은 수익률이 발생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미 저점 대비 20%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도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이어졌던 베어마켓에도 이 미국 증시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이고 계실 텐데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제 기관에 비해서, 그리고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베어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이제 주가를 예측하면서 시장을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장을 놓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불장이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점부터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의 추세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되삼아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불장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시작이 되고요, 정말 단기간에 많은 폭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불장의 속성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방송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미국 증시의 기준이 되는 S&P 500이 10월달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서 공식적으로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술주들의 추세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자, 나스닥 100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YTD, 즉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무려 33.34% 상승한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는 35% 이상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S&P 500은 0.62%, 다우존스는 0.50% 올라가는데 반면 나스닥을 보시면 1.02%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도모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힘이 좋은 업스타트가 14.79% 추가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자, 아이온큐도 만만치 않습니다. 12.7% 올라갔고요. 오픈도 6.87, 소파이 4.91%, 테슬라가 4.58%나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4.49, C 리미티드 4.2, TQQQ 3.43, 팔란티어 3.40, 우버 3.26, 스노플레이크 3.10%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모두 대부분 다 파란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좋았고요, 엔비디아 2.76%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2.49, 넷플릭스 2.40, 애플이 1.5, 마이크로소프트 0.58, 메타 플랫폼즈 0.37% 올라갔고요. 구글 혼자만 외롭게 빨간색을 보이면서 소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어제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껑충 뛰어오르면서 미국 증시의 불장 진입을 자축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잡리스 클레임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그 전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가 이 수치를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26만 1000명이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그 전주에 비해서 무려 2만 8천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다우존스에서 예상했던 수치는 23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예상치에 비해서 무려 2만 6천 명이 더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음 연준의 미팅, FOMC 미팅이 6월 16일 날 계획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다음 미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좀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얘기는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어제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요. 이 뉴스는 이제 유로에서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죠. 자, 유럽연합이요, 공식적으로 리세션에 빠졌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1분기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0.1%가 확정이 됐거든요. 자, 근데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2022년 마지막 분기에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 0.1%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이 유로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2분기 연속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줬다. 자,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지금 유럽은 리세션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이 리세션에 빠지고 또 중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약세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은 성장주 위주, 테크주 위주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은 테슬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4.58%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YTD 수익률을 보시면 1월 1일 대비해서 주가가 117%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가가 이제 $100 근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자, 그러던 주가가 순식간에 $234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장중에는 4.58%나 올라갔지만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무려 5%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한테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테슬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커다란 대형 호재가 발생했음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대형 호재 첫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스페인에서 들려왔고요. 자, 테슬라가 랠리를 다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페인에서 기가팩토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기사가 하나 발표된 것 같은데요. 스페니시 퍼블리케이션이니까 스페인의 미디어를 얘기합니다. 자, 스페인의 미디어가 목요일 날 발표를 하기를 테슬라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Local Government of Valencia. 발렌시아의 지방 정부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 협상의 내용은 뭐냐면 4.8 빌리언, 48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이 지역에 지을 예정에 있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 내용은요, 루머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발렌시아의 지방 정부가 직접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 확인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자동차 기업 하나랑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발렌시아 지방 정부가 직접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몬테레이라는 지방에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설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멕시코 공장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2배 정도가 될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규모의 시설이 멕시코에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2024년 내년부터는 생산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쪽에도 지금 테슬라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널라이징이니까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따라서 조만간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기가팩토리 뉴스가 들려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인도라든지 대한민국, 캐나다 쪽에도요, 추가적인 기가팩토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2030년까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기가팩토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왜냐면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산 대수는요,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생산 대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판매 대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좋은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테슬라의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첫 번째 뉴스보다 오히려 이 두 번째 뉴스가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포드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테슬라의 슈퍼차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사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GM입니다. GM 역시도 테슬라의 차징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결성된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너럴 모터즈, 우리가 보통 GM이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자, GM 역시도 라이벌인 포드의 자치를 쫓아가고 있다, 따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트너십을 테슬라랑 결성을 했는데요. 그 파트너십의 내용은 북미 지역에서 최고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구축해 놓은 차징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의 테크놀로지를 이제 GM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결성된 테슬라와 GM의 파트너십 내용에 따르면 GM의 모든 자동차들은요, 12,000개나 되는 테슬라의 파스트 차저, 이게 슈퍼차저죠.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넥스트 이어, 내년부터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아답타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아답타라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의 충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NACS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밖에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은 모두 CCS 방식의 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답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EV 차징 앱, 따라서 GM이 구축해 놓은 차징 앱이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충전기의 위치도 확보하고 그리고 결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포드와 마찬가지로 GM 역시도 설치를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포트가 NACS 방식입니다.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의 약자고요. 자, 그런데 이 NSCS 방식을 곧 채택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CCS 대신 2025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GM의 자동차는요, NACS 포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북미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포드 그리고 GM이 나란히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결성하게 된 것은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테슬라의 차징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메이저 윈이다, 엄청난 승리다, 커다란 호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피력을 드리면요. 자, 이번에 포드 그리고 GM 입장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거든요. 엄청난 경쟁력이 상승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테슬라가 이미 구축해 놓은 수많은 차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슈퍼차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드의 자동차를 사거나 GM의 자동차를 사면 이러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 같은 기업에 비해서 이제 포드 자동차 그리고 GM 자동차는요, 그 경쟁력이 올라간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나머지 기업들, 다른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리게 되죠. 왜냐면 한 가지의 이제 불리한 점이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이 충전 방식이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개수가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슈퍼차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뭐 자금도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기다려야 되고 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 의미는 이제 테슬라가 슈퍼차저의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충전기가 여기저기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자동차의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가적인 이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충전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충전 비즈니스에서 들어오는 매출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이번 파트너십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엄청난 호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챗GPT 그리고 이제 구글의 바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챗GPT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챗GPT 관련해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챗GPT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전에 이제 전화기가 발명된 다음에 한 75년이 지나고 나서야 5천만 명 정도가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가까운 예를 들어도 인터넷이 발명된 다음에 4년 후에 사용자 수는요 5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비해서, 그러니까 닷컴 버블을 우리가 보통 인터넷 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닷컴 버블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 추세로 지금 이 테크놀로지, 새로운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한 7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 챗GPT고요. 자, 이 챗GPT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오픈 AI의 챗GPT 모델을 미국의 정부한테 드디어 오퍼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할 것이다, 액세스를 제공하는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보통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챗GPT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드디어 애저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클라우드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애저죠. 그리고 애저를 사용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드디어 챗GPT를 판매한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다양한 정부 기관 중에 어떤 정부 기관이 라지 랭귀지 모델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런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 정부 부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에너지 부서, 그리고 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애저의 고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디펜스 테크니컬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DTIC라는 정부 기관인데요. 자, 이 부서는 디펜스 디파트먼트, 국방부의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국방부 소속인 DTIC가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확인을 해주기를 이 DTIC는 이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챗GPT가 등장한 지 이제 한 7,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는 정부 기관에서 이러할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 정부 기관이 챗봇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는 뉴스가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그들의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커머셜 커스터머, 민간 부분의 고객사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애저 오픈AI 서비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죠. 여기에 이제 오픈AI의 그 인공지능의 힘을 합쳐서 만든 서비스다,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미 민간 부분은 무려 4,500개의 고객사가 확보가 돼 있다. 따라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된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부분, 따라서 이 정부 기관 역시도 앞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뉴스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다란 호재 하나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경쟁자 구글의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요,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는 아니지만 구글 관련해서 호재 하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글이 런칭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뉴스 쇼케이스 프로덕트를 런칭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몇 주 안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뉴스 쇼케이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가면 뉴스가 쫙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보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뉴스를 클릭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쇼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글도 그러한 방식의 뉴스 쇼케이스 상품이 이제 런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런칭되는 뉴스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딜레이가 있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레귤러터리 배틀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 각 기관, 정부 규제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방해를 해왔고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지연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 지연이 되고 있었던 구글의 뉴스 쇼케이스 상품이요, 드디어 이번 여름 말에 소개가 된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미국 쪽에서 런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150개가 넘어가는 뉴스 미디어와 함께 파트너십을 결성하게 된다. 자, 그리고 90%, 그러니까 150개의 뉴스 미디어 중에요, 90%는 로컬 아니면 리저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미디어랑도 협업을 하고요, 지방 경제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 기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런칭되는 뉴스 쇼케이스 서비스는요, 사실 2020년에 런칭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2개국에 진출을 한 사항이고요. 이미 2,300개가 넘어가는 미디어와 협업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디어 미국 쪽에서도 이 뉴스 쇼케이스 프로덕트가 시작이 된다, 규제를 뚫고 상품이 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글이 뉴스 쇼케이스 프로덕트를 미국에 드디어 런칭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광고에 추가적인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출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미주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엊그제 아마존의 주가는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번스타인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아마존의 경영진한테 서한을 보냈잖아요. 자, 이 공개 서한의 내용은 뭐였냐면, 아마존 포커스를 좀 맞춰라,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마존만이 할 수 있는 특기를 좀 살려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뭐 이러한 내용의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제 다행히 2.5%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아마존이 그들이 잘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다행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잘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커머스죠. 전 세계 1등 기업이고요. 두 번째 역시도 1등입니다. AWS,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광고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엄청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새어나가지 않고요, 효과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컨버전을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광고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가 확산되면서 아마존의 그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잠깐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미국 쪽에서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 쪽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자, 일단 1등은 아직까지는 구글입니다. 물론 이제 4년 전에 비해서 4년 전에는 30%가 넘어가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26.4%, 아직까지는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디지털 마케팅 두 번째 강자는 페이스북이겠죠. 24.1%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이제 아마존인데요.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14.6%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요, 4년 전만 해도 7.8%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도 아마존의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기업들 중에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은 아직 구글이고요. 27.5%, 그리고 페이스북은 25.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알리바바 9.5%고요. 그리고 전 세계 디지털 마케팅의 4위, 지금 강자가 바로 아마존이다. 7.1%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쪽에도 굉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고요.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다, 디지털 광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요. 애드가 서포트되는 광고 모델인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트리밍 산업 쪽이 전반적으로 이 광고 모델 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요. 구독 모델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1년 만에 바로 이것이 추세가 바뀌어버렸죠. 대부분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구독은 유지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대의 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존닷컴에 프라임 비디오가 합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 쪽에 대기업인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맥스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 채널을 드디어 이제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추가하면서 이 모델은요. 구독 모델이 아니라 애드 베이스다. 따라서 이제 광고를 보면서 무료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마존은 이미 디지털 광고 쪽에 대단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감이 점점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쪽에서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디지털 마켓의 4위를 당당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따라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광고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메가테크 기업들 관련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 역시도 대형 뉴스입니다. 자, 이 대형 뉴스의 주인공은 메타 플랫폼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왓츠 앱이 있죠.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카카오톡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왓츠 앱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왓츠 앱에 드디어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유튜브처럼 이제 개인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굉장한 뉴스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목요일날 소개를 했다. 런칭을 했다. 왓츠 앱을 통한 채널을 드디어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난 사항이고요. 자, 이 채널을 통해서 프라이빗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니까 개인 방송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랑 비슷한 거죠. 자, 왓츠 앱이 이번에 블로그 포스트를 이용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탭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추가되는 탭의 이름은 업데이츠입니다. 이 업데이츠라는 새로운 탭을 이용을 해서 개인 채널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채널을 따라가게 될지 결정을 해서 이제 구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구축되는 왓츠 앱의 채널들은 원웨이 브로드캐스트다. 따라서 이제 유튜브랑 똑같은 거죠. 원웨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방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따라서 유튜브의 형성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텍스트도 보낼 수 있고 포토, 사진도 보내고요. 비디오도 보내고 스티커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어떤 채널을 구독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서칭 엔진이 있다라고 합니다.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합의, 취미 생활을 따라갈 수도 있고 스포츠팀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유튜브 채널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유튜브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채널에 뜨게 되면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왓츠 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푸싱 기능이죠. 왜냐면 알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하고 비슷하니까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따라서 한번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채널에서 보내는 링크를 미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이게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대중화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채널을 홍보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채팅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의 포스팅을 통해서 자기가 개설한 채널을 홍보할 수 있다. 그리고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커다란 뉴스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왓츠 앱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환영을 받게 될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 그리고 많은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게 될런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왓츠 앱의 사용자 수입니다. 자, 2022년 1월 달이니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20억 명을 넘어가는 사용자를 확보한 것이 왓츠 앱이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의 25억 명을 대비하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이 사용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왓츠 앱이다. 따라서 이번 뉴스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작되는 주말 동안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